자동차 부품 회사인 오스템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진행을 하고, 또한 2022년도 판매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요, 2,55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32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62%로 내려갔습니다. 2020년 말보다는 4% 하락한 수준인데요. 이런 제조업체들이 장부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시중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현재 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애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오늘 현재 보면은 상장된 141개 업체가 부품 업체에서 한 8할 이상은 주가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약 20% 업체 정도만 약간 상승한 거로, 그게 2020년 말보다 게 아니고 한 어제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올랐다, 그렇게 분류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 전기차에 관련된 일부 부품 빼놓고는 옛날에 엔진을 위주로 하는 화석연료 엔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미래에 장래성이 좀 없다고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장부 가격 이하로 떨어진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김정우의 일명이 13.16%, 그리고 바디프렌드의 이명이 12%, 김성중 씨 개인이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디프렌드라는 게 이제 이 광고에서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추성훈 선수죠. 제일 동포. 그 의자 만드는 기술하고, 자동차 의자 만드는 기술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 프렌드가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의자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되는 게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손익내역에 와서요, 매출액은 3년 연속 계속 하락세입니다. 2021년에 83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2%나 감소했고요.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4.9%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매출 하락률보다도요. 그래서 스루풋은 58.8%로서 전년보다 2.4% 하락했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은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0으로서 1 이하면은 적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적자에서 1.02 손익분기점 수준 정도로 다시 올랐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손실이 52억 원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1억 6,500만 원이 적게 덜 손실이 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조금이라도 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판매 제품 가격 추이를 파악하고자 주속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그 표기하기로 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그저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좀 비성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재료 매입 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그 연결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자 했냐고 그러면은 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그 제품이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스틸 휠이니까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그 휠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발음이 체시스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캐시스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고 시트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그 자동차 의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DPF 필터, 금형, 뭐 솔라 스트럭처 등 해가지고 잡다한 부품들을 합쳐가지고 매출액이 545억이다. 이게 거의 반 정도 되고 그 타이어 휠은 얼마 안 되고 그 차시스 파트라는 게 한 31% 판매가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그 봤는데 스틸 코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쇠가 들어가는 거고 외주 단품이라는 게 있고 뭐 기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CO2 용접봉 소모품으로서 또 페인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439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 이런 이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가가 어떻게 그 추이가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있어서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19억 원, 2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원재료 상승이 17억 원이 있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충당금을 그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되고요. 2019년부터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아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하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데 매출원가를 늘리면은 그 매출 그 단가를 더 올릴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매출 원가를 늘려서 매출이익이 줄게 하려는 것이었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더 진행하면서 의견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매출원가 내역과 비용의 합인데요. 표현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또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하고 틀리게 평가손실 환입이란 것을 비성분에 표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로만 보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장부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부가격이 아니고 취득가격의 그 증감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평가손실을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이너스는 환입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플러스가 이제 손실인데 2021년도는 그 환입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345억 원으로서 15.1%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운영비용은 15.3%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C 때문에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서 그나마 영업손실을 줄이려고 했던 오해가 나올 수 있다. 2020년도, 2019년도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매출원가를 더 증가시켜서 매출이익이 좀 더 적게 나오도록 했다. 근데 이제 2019년도도 그 역시 적자였거든요. 일부러 이런 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표기 방식에 뭔가 그 잘못된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왜 독특한 방법으로 이걸 하느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서요, 인건비가 1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니까 인건비도 감소한 거로 보여지는데 직원 수도 30명 줄였고요. 2019년 455명에서 392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그 감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그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8%가 감소했는데요. 제가 그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본봉은 안 깎았겠지 잔업시간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 해고를 통해서 인건비를 감소시킨 것도 있지만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은 고임금제를 내보냈을 수도 있고 또 잔업시간이 줄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 해석인 거죠. 그리고 임금 수준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55%에서 54%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이 재료비의 그 상승과 그 다음에 그 하락의 영향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2021년도는 가공 비율이 55%로 산출이 됐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 표준적인 방법으로 스카이어 홀딩스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그 재고가 303억 원이 감소했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을 회사가 제시한 거는 마이너스 14억 원이다.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재고가 14억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7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총 제조 비용하고의 차이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BWCA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갭2로 남습니다. 근데 이 갭2가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장부가격으로 이미 장부가격이 아니고 취득가격으로 한 그 차이라면은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부가격이라고 해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회사가 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단계에서 일반 표준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표기할 필요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평가가 끝나가지고 장부가격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그 여기에 와서 왜 나오니 이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여기서 왜 나오니? 그래야만 맞는다 그러면은 이 개투만큼 이익을 조정 작업을 했다. 뭔가 근거 있게 표현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제 분석상으로는 이거는 이거만큼 평가 손실만큼 손익을 조정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스스로도 나중에 재검증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여러 기업을 분석하면서 볼 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이 14억 원이 나갔는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은 19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뚱딴지같이 6억 원이라는 재고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평가손실 잡았던 금액을 다시 환입을 잡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잘 하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작업을 저는 안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게 분식을 유혹하게 되는 그런 거죠. 합리적으로 적합하게 평가손실 작업을 했다. 시가 가치 평가를 했다. 미래 가치를 평가했다.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내 돈 주고서 산 내 역사적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뭔 평가 손실 작업이고 뭐 회계 세법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게 무슨 쇠가 무슨 평가가 가치가 내려가는 게 있는 건지 내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자관 왜냐 그러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과하게 2020년도에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루프 기준 경영평가 지표로요.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투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3년간의 영업이익 추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나려면 이 기업인 경우에 스루프율이 61%를 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가 흑자가 났는데 이게 61.2%였거든요. 2019년도 60.6%일 때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58.8%가 나오면은 적자죠. 이 회사는 아마 손익분기점이 61%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 자산 회전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크게.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29억 원의 유형자산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가상각비 정도로 해서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투하자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42%로서 전년보다 1.7%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뭐 투하자본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투자 비율이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5.8%로서 전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게 주가 상승 요인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영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한테 49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조금 떨어져서 36.5%가 됐는데
거꾸로 수치적으로는 조금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투하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로서 0.5% 수준, ROE 0.5%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최종 11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9.3%로 그렇게 아쉽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려진 거는 조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익잉여금률은 182.3%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 자본 성장률도 2.95로 전년도 3.11보다 성장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득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2022년도를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세계 사고방식인데요. 안 남으니까 판매관리비도 동결하자. 그리고 적자가 이제 53억 났었으니까 그대로 흑자로 한번 돌려보자. 53억 흑자를 내보자. 그럴 경우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제조원가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계산하겠죠. 생산재료비는 분명히 쇠 가격이 올라가지고 철강 가격이 올라서 20%는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현장 운영 비용도 동결한다. 그리고 기말 재고는 18% 정도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매출원가가 818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1천억 원대 매출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단품 납품 계약이라고 좀 가정을 해서 보면은 2021년도에 견적 가격을 84,700원에 냈었는데 이제 깎였었죠. 800 매덕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10만 원대로 견적 가격을 내는 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적자를 봤는데 좀 말하자면은 상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02,645원으로 견적을 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줬어. 작년에 적자가 났더니 10만 원에 그럼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에 계약한다 그러면 이익이 5천 원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좀 이익을 나서 계약이 이렇게 됐어도 계속해서 좀 원가 절감 노력을 하라는 게 이제 위의 지시라면은 생산 재료비는 어떻게 못 줄이겠어. 가공비도 못 줄이겠어. 워낙이나 지금 작년도 월급도 깎였는데 뭘 더 줄이라는 얘기냐. 사람을 더 줄이면은 생산량 그만큼 안 나온다. 약속된 납기 못 지킨다. 등등 해가지고 공장에서는 난리를 피우겠죠. 어쨌거나 매출원가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은 재고를 18% 올리는 거로 했었는데 재고를 20% 좀 올려라. 매출원가 논리가 그렇거든요. 원가세계 논리가.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8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8만 2천 원대인데 이거를 8만 원대로 줄이면은 이익이 그래도 7천 원 정도로 된다. 재고를 늘려가면서까지 이익이 2천 원 더 내자고 재고를 170억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스카이어 홀딩스는 원가 세계를 부인하고 이제는 이제 유수명이 다 했다. 원가 회계는 새로운 스루풋 세계로 가야 된다. 4차 산업혁명 때에는. 그래서 이제 스루풋 세계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매출, 제조 원가 이런 걸 모르고도 영업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루풋율이 59%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분석할 때는 61%가 돼야 이익이 나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60%까지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재고 회전율이 11.4회졌는데
12회전이면 한 달에 1회전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계획해도 매출 재료비는 물론 이제 20% 인상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원가에서 산출한 거하고 유사하게 10만 5,700원으로 이 판매 가격이 그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가 20%뿐이 안 올랐는데 27% 올려달라는 얘기냐. 이제 만약 견적을 이거로 낸다면은 그렇게 이제 완성창 메이커에서 좀 압박을 주겠죠. 깎자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고 B 플랜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이게 위 방식이 인벤토리 재료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라면은 운영비용 기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운영비용을 동결하겠다 했으니까 동결하고 그 대신 이익만 전환시켜보자. 이익으로 슬픈율은 그대로 60% 가고 그러면은 이제 10만원이 아니고 98,900원이면 된다.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견적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A 플랜과 B 플랜 사이에 적절한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근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매출 재료비 20% 오르고 그 다음에 가공비 동결하고 판매 관리비 동결해서 다만 이익만 작년도에 적자가 났으니 적자는 만큼만 보완을 해주고 그만큼만 더 벌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1% 인상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내게 됩니다. 이건 뭐 어디 부풀린 가격 없는 거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막 기아차든 현대차든 아니면 중간에 있는 현대 모비스든 뭐 다른 완성차 메이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 영업처럼 10만 원의 계약을 했다고 보면은 4,562원이 남습니다. 제조업이 1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4,500원 남는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라는 푸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좀 더 내보자 이렇게 되면은 방법론이 결론은 목표죠. 방법론보다도 목표를 슬픈율을 62%로 하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 1회전만 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11만 5천원꼴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가 남냐? 그러면은 예상 수익은 6,500원 뿐이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슬픈율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로 올리려면은 그만큼 말하자면은 판매를 더 했을 거란 말이죠. 재고 회전율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동결하기로 했던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가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요건 이제 비선형 함수로서 재고 회전율을 비선형 함수로 반영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데, 그럼 뭐 좀 예상하고 틀리지 않냐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재고만 줄인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좀 생각이 틀려집니다.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 다 그냥 동결하고 재고만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 없냐? 그러니까 생산을 덜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애들 그냥 어차피 놀릴 거면 놀려라. 일부러 이제 8시간 채운다고 더 생산하지 말고 납기만 우리가 13회전 하면은 12회전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재고액만 줄여서 재고 회전율만 높인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화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14,300원의 이익이 최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운영은
14,300원에서 6,500원 사이, 그 사이에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0만원짜리 판매한다고 그러면 한 만원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냐. 의외로 그 제조업의 마진율이 크게 많이 남지를 않네요. 실제 근거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스템이라는 부품회사의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2022년도 매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스템을 선택한 것은 직원이 자금 횡령했다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뭔가 같은 계열인가 했더니 이름만 오스템만 같지 주인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괜히 오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러나 많은 부품 회사들을 또 선택해서 2022년도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중소기업형으로서의 상황이 어떨지 그게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서 더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